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많은 사람의 예상과는 다르게 토트넘이 맨시티 홈에서 승리를 거둬냈는데요.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경기를 돌려보면서 또 추가적으로 얘기해 볼 것들을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어떤 것들이 좋았길래 시티를 잡아낼 수 있었는지, 또 프랭크가 이번 경기에서 어떤 것들을 의도했었는지, 그 다음에 새 얼굴 팔리냐가 어떤 플레이를 보여줬고 토트넘에선 얼마나 중요도가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팔리냐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팔리냐의 커팅 능력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누리가 이렇게 팔리냐 쪽으로 드리블을 치고 가고 있어요. 근데 누리도 근거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팔리냐가 맨시티 선수 한 명을 묶고 있기 때문에 여기 묶으니까 나는 이 정도 치고 나가도 어느 정도 공간적인 여유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누리가 한번 좀 길게 치고 나가는데 그때 팔리냐가 이거 드리블 좀 길다 라고 판단하고 자신이 맡고 있던 선수를 내버려두고 한 번에 툭 튀어나갑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컨택으로 커팅을 해내고요. 근데 이 커팅이 완전히 완벽하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이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5대5 루즈볼이 되는데요. 여기서 팔리냐의 반응 속도 내지는 2차 동작이 저는 또 충분히 칭찬받을 만하다고 봅니다. 한번 수비했다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서 또 태클을 하는 장면이고요. 여기서 마르무시가 온전히 공을 잡아두지 못하게 만들면서 시티의 초반 공격을 끊어내는 팔리냐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원에서의 힘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중원에서의 경합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에서 팔리냐가 2점을 가져다 줍니다. 또 그 다음 장면입니다. 팔리냐가 전방 압박을 하고 있어요. 이때 라인더러스가 팔리냐를 어깨 쪽에 놓고 공을 가지고 가는데 여기서 팔리냐의 힘이 되게 세더라고요. 그래서 강력하게 힘을 주면서 압박하니까 라인더러스가 사이드 쪽에 있는 후벤 디아스에게 좀 불안전한 패스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여기 있는 오스카버까지 코너 플래그까지 가면서 빠져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전방 압박할 때도 타이트한 1대1 마킹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후반전 장면입니다. 후반전 장면에서도 바운드된 볼을 헤더 경합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팔리냐가 누구와 승부를 하게 되냐? 바로 베실바입니다. 베실바는 사실 피지컬로 승부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축구 선수 치고도 피지컬이 좋은 편은 아니어서 팔리냐가 이런 경합에서 손쉽게 이겨버리는 상황입니다. 또 아까와 별개의 장면인데요. 지금도 경합 상황에서 베실바와 붙게 됩니다. 이 공이 막 토트넘 선수들과 시티 선수들이 서로 막 부딪히면서 5대5가 됐던 공이거든요. 근데 또 팔리냐가 어떻게 보면 베실바 소유의 더 가까웠던 공을 강력한 피지컬적인 컨택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히샬리송에게 공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베실바는 이렇게 나가 떨어지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파울을 하지 않는 거겠죠. 지금 팔리냐가 파울을 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몸싸움을 통해 시티는 다시 앞쪽으로 튀어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 높은 위치에서 다시 토트넘이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소위 말해서 이런 역할을 진공청소기, 쓸어주는 선수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말 그대로 팔리냐는 자신의 본업을 정말 잘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장면도 전반전 종료되기 바로 직전 상황인데요. 여기서 팔리냐의 2차 동작이 좋다는 얘기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셰르키가 멀리 도는 선수에게 크로스를 올려줬는데 일단 팔리냐가 기본적으로 헤더로 걷어냅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특별한 장면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헤더가 떨어지고 나서 아케가 공을 챙겨서 앞쪽으로 튀어나가려고 하거든요. 여기서도 팔리냐가 쉬지 않고 아케 쪽으로 가서 이 공을 막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헤더가 끝났다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또 2차 동작까지 추가로 들어가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죠. 수비 성향의 위치에서 뛰고 있는 선수에게 필요한 어떤 책임감 같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도 토트넘이 분위기가 넘어갈 뻔한 걸 아주 결정적인 세이브를 하는 장면인데요. 이제 컵백이 아케 쪽으로 잘 넘어갔어요. 그때 팔리냐가 공 잡은 아케 쪽으로 한 번에 뛰어나가면서 아케의 낮은 슈팅 범위를 완벽하게 차단했고 결국에는 발로써 공을 막아내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만 봐도
팔리냐가 중원에서 힘싸움뿐만 아니라 박스 안에서 내려앉는 수비에서도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보여주는 장면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가 되게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 뒤쪽에 있는 뭐 포로나 로메로 이런 선수들의 다리 맞고 굴절되면 제 아무리 비카리오라도 막기 힘들거든요. 어쨌든 팔리냐가 불이 더 크게 번지지 않도록 그런 태클 수비를 잘해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티전에서는 또 2대0을 만드는 득점까지 했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 말 그대로 MOM의 활약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잘하는 장면들을 보고 오시니까 또 저랑 비슷한 걸 느끼셨을 것 같은데, 제가 팔리냐에 대한 스카우팅 리포트를 한번 올린 적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드린 말씀이 뭐였냐면, 사실 팔리냐가 빌드업 완벽한 선수 아니고 예쁘게 공차는 그런 느낌은 아니다. 하지만 본업은 꽤 잘하는 선수다. 그리고 자신이 할 것만 시키면,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역할을 맡기지 않는다면 또 토트넘에서 나름 잘 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저는 오늘 경기의 양상이 딱 그 상황을 정확히 충족시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과는 지금 토트넘의 플레이 스타일이 다르죠. 바이에른 뮌헨은 점유율 많고 공격적인 빌드업도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리그 최강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수비형 미드필더지만 공격적인 전개들이 필요할 때가 꽤 많죠. 그런데 토트넘은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벤탄쿠르가 있으니까 꼭 너가 공을 잘 찰 필요까진 없다,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팔리냐가 공까지 잘 차면 뭐 너무 좋겠죠. 근데 그렇다면 바이에른 뮌헨에서 썼겠죠. 무튼 토트넘은 옆에 벤탄쿠르라는 선수가 어느 정도 빌드업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이제 팔리냐가 수비적인 거는 더 챙겨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런 선수가 뭐 약팀을 화려한 패스로 깰 때, 이럴 때보다는 지금 맨시티전 같은 뭐 가운데서 힘싸움하고 경합하고 또 수비적으로 쓸어줘야 될 건 쓸어주고 풋백 보호하고, 이런 게임 양상에는 또 딱 좋은 유형이라서 프랭크 감독이 이 선수에게 복잡한 역할 안 시키고 잘할 수 있는 것들만 부여해서 팔리냐가 맨시티전에선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맨시티전에서는 비단 팔리냐뿐만 아니라 쿠두스의 움직임도 너무 좋았어요. 제가 쿠두스의 장점 중에 하나가 스트렝스, 그러니까 힘이 엄청나게 좋고 또 1대다 싸움 능력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경기에서도 자신의 그런 장점들을 유감없이 발휘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두 명 사이에서 드리블을 치면서 측면 쪽으로 상대 선수 2명을 계속해서 끌어당깁니다. 어떻게 보면 혼자서 공을 챙기면서 저 2명의 체력을 빨아먹는다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쿠두스 1명만 힘들면 상대 2-3명을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결국엔 시티가 공을 못 뺐거든요. 결국에는 공 안 뺏기고 다시 살아나와서 토트넘이 점유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토트넘식 축구에서는 아주 중요한 특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다이렉트, 나쁘게 말하면 약간 투박한 전개 방식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수비하거나 이제 앞쪽에다가 그냥 경합을 시켜주는, 싸움을 시켜주는 그런 볼을 투입할 때가 많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힘 좋고 1대 다수 상대로 게임이 되는 선수는 정말 귀중한 자원인 것. 그리고 이 던져놓은 다음에 쿠두스가 결국 공 안 잃어버리고 소유권을 유지시켜준다. 그러면 과장 조금 보태서 빌드업 전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쿠두스한테 던져놓기. 그 다음에 우리 선수들이 쿠두스 쪽으로 붙어주면서 거기서 공 받아서 플레이를 이어갈 수 있다면 뒤쪽에서 짧은 패스로 고생해서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어쨌든 쿠두스의 이런 능력도 프랭크 감독이 하고 싶어하는 축구에 큰 도움이 됐다. 그 다음 제가 이제 프랭크 댐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프랭크 감독이 이 선수들의 체력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면서 잘 조절을 해줬기 때문에 후반전에도 높은 강도로 압박을 할 수 있었다. 체력을 90분 내내 계속해서 버리는 게 아니고 잘 조절을 해줬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뭐 공격수가 무리하게 전방 압박을 가져가서 나는 진짜 90분 내내 공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오케이, 우리 소유권 줄 때도 있어. 그러면 그냥 우리는 내려서 하다가 기회 날 때 역습 가면 돼. 이런 마인드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내려앉을 때는 4-4-2 내지는 4-2-4 정도의 수비 대형을 만들어주면서
최후방 라인과 최전방 라인의 간격을 좁혀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덩어리가 된 수비가 되고요. 여기서 토트넘은 체력 아끼면서 다음 기회를 노려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템포 조절 능력은 어떤 리그에서 그 팀이 성적을 낼 때는 아주 중요한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에 리버풀의 아르네 슬롯 감독이 이 능력이 좋았기 때문에 우승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리버풀 선수들도 위르겐 클롭 때부터 압박 전술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어느 정도는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선수들이고 또 선수들의 클래스도 높기 때문에 사실 강도 높은 압박을 계속 가져가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도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그 선수들도 90분 내내 압박을 할 수 없다는 걸 슬롯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슬롯도 우승을 노리는 팀이지만 꼭 90분 내내 점유율을 가져가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뒤쪽에서도 좀 버티면서 시간도 좀 태웠다가 또 때에 따라서는 전방 압박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체력을 쓴 거죠. 그래서 아직 초반 2경기로 너무 호들갑을 떨긴 그렇지만 어쨌든 간 그런 요소들이 조금씩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프랭크볼이. 그래서 이 프랭크볼의 댐이 또 어떻게 열리고 닫힐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런 체력 안배 능력이 결국에는 차이점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바로 이 역습에서의 리커버리 차이인데요. 특히 토트넘 화면 맨 오른쪽, 그러니까 위쪽 장면에서 오른쪽에서 뛰어오는 사르의 위치를 보시면 토트넘이 리커버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사르 정도에 있는 선수, 그러니까 저렇게 멀리 있는 선수가 아래까지 내려온다는 건 책임감이 되게 강한 거거든요. 막말로 나와는 관련이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굳이 수비하러 안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뒤늦게 걸어서 내려오는 거죠. 근데 사르는 머리 땅에 박고 엄청나게 열심히 뛰어서 결국에는 수비 간격을 채워줍니다. 반면에 아래쪽 장면 보시면 시티는 지금 5명만 수비 내려가고 있고 그 뒤에는 토트넘 선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야 시티 선수들이 카메라에 잡히는데요. 그 정도로 지금 최종 수비 라인과 뒤쪽 라인의 간격이 벌어진 상태이고 경기하다 보면 당연히 간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간격을 얼마나 빨리 메꾸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시티 선수들은 지난 경기에서 그렇게 빠르게 저 갭을 메꾸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이가 뭐가 발생하냐면 토트넘 선수들은 맨시티 공격수들을 샌드위치로 압박한다는 느낌이 생겨요. 그러니까 앞뒤에서 누르는 거죠. 반면에 시티는 풋백을 보호해줄 선수가 한 명밖에 없다 보니까 그 앞에서 뭐 중거리 슛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그 중거리 슛을 막기 위해서 최후방 센터백 중에 한 명이 튀어나가면 그 공간을 공격수들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커버리 차이가 또 승부에 큰 영향을 미쳤다. 토트넘은 저렇게 사르까지 헌신적으로 내려올 만큼 회복 과정을 잘 거쳤기 때문에 작은 찬스에서 큰 찬스로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을 조기 진압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토트넘이 경기 마무리할 때 약간 공식과도 같은 선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단소입니다. 이거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백스리도 이용할 수 있다는 그 특성과 또 토트넘에 단소라는 든든한 3옵션 센터백이 있다는 특성, 이 두 가지가 잘 섞여서 나온 그런 전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처럼 2대0이나 뭐 한 점 차로 앞서고 있을 때 수비적으로 운영할 때 단소를 추가 투입하면서 백스리 체제로 바꿉니다. 약간 뭐 야구에서는 마무리 투수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단물세라고 하는데 뛰어난 두 줄 수비로 또 슈팅도 잘 블락해내고 잘 지키면서 수비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이런 내려앉아서 지키는 능력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발전을 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선제골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저 지키는 것도 또 토트넘이 앞서고 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저는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성과는 너무 좋았어요. 뭐 실점도 한 번도 안 했고 득점도 꽤 많이 했으니까 정말 너무 좋은 스타트를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제 첫 번째 체크해야 될 부분은 공격수들의 좋은 득점 감각이 언제까지 이어지느냐입니다. 적응 기회를 살리는 건 항상 어렵다는 걸 인지해야 되고요. 공격수들이 득점을 못 해주는 날도 있다는 거를 분명히 시나리오 안에 넣고 게임을 뛰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보완할 장치들이 필요한 건데 그 장치 중에 하나
하나가 뭐 롱스로인, 코너킥, 프리킥 등이 될 수 있고요. 토트넘은 그런 것들에서 조금 더 준비를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선수들의 체력 수준이 얼마 동안 더 유지될 수 있느냐입니다. 저는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는 팀의 경험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트넘이란 팀에서 어떻게 챔피언스 리그까지 병행을 해야 될까? 그리고 이런 고강도 체력 전술을 사용했을 때는 로테이션도 중요한데요. 주전 미드필더가 2명 부상당한 상황에서는 또 로테이션이 빡빡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체크를 하면서 시즌을 나아가야 하는 프랭크 감독입니다. 특히나 로테이션에서 분명히 골치가 아픈 그런 상황이 생길 거예요. 챔피언스 리그도 어쨌든 간 강팀이랑 게임을 하기 때문에, 근데 또 프리미어리그 중위권, 중하위권 팀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주말에 본머스랑 게임하는데 또 주중에는 챔스도 있어. 이거 챔스에서 풀주전 투입하면은 본머스전에서는 좀 로테 돌려야 되는데 본머스랑 게임할 때도 로테 돌리는 거 좀 불안한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로테이션에 대한 계획이 무조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입니다. 토트넘이 내려앉은 팀 상대로는 어떻게 뚫어낼 수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토트넘이 벌리랑 게임할 때 벌리가 내려앉았던 그런 상황들도 있긴 했지만, 벌리 말고 아예 자아를 포기하고 수비한 다음에 극단적인 역습을 노리는 그런 팀들도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또 벌리전 같은 경우에는 히샬리송의 골이 생각보다 일찍 터졌기 때문에 벌리도 동점골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라인을 올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이 부분을 체크할 수 없었다고 보고요. 토트넘이 선제골을 실점했을 때, 그리고 상대가 지키려고 들 때, 그때 토트넘이 그것들을 어떻게 깰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 최상의 시작을 하고 있는 토트넘. 과연 토트넘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